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이나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또 대국민 사과를 할까 많이들 궁금해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제 불찰, 부덕의 소치라면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다며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왠지 개운하지 않습니다. 너무 두루뭉술한 사과가 아니냐. 어떤 것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어떤 점에서 딱 짚어주신다면 사과를 드리겠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다며 거듭 잘못 알려진 사실도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과연 민심을 돌리기에 충분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1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원?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호 주변에 다양한 관광체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 알아보고요.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예. 자, 지난 10월 8일이었죠. 대법원에서 아동학대로 기소된 선생님에 대해서 1심, 2심에서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선고를 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공경을 특히 중시하는 우리 지역에서도 요즘 교권 보호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주실까요? 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잠깐 살펴보면요. 2019년 3월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선생님께서 이제 그 반의 학생이 율동 시간에 율동도 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되었던 이유로 토라져서 모든 발표도 하지 않고 막 이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말을 억수로 안 들었습니다. 뭐 흔히 있는 일이죠, 학교에서. 예,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에 급식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막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선생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밥은 니게이 되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야 일어나라고 소리 좀 치면서 팔을 위로 좀 세게 잡아 일으켰었습니다. 예. 그 사안에서 이제 야라고 소리치고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킨 그런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검사는 기소를 했던 거죠. 이거 학교에서 그러니까 야라고 소리 지른 거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서 이렇게 일으킨 거, 딱 그 두 가지군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유죄,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무죄 취재 선고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1심, 2심에는 벌금 100만 원 선고가 됐는데 예. 대법원에서는 이제 10월 8일이었죠. 한 달 전쯤에 이제 무죄 취지로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환송 돌려보냈는데요. 예. 여기서 한 번 더 볼 부분은 이게 2019년 사안입니다. 예. 3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대법원 이제 2024년 10월 8일 날 선고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벌써 3년이 넘게 이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서 겨우 무죄를 받은 건데요. 예. 이게 참 이렇습니다. 이 사건 무죄 받아도 그동안 선생님이 겪은 고통은 어떻게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런 인정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대법원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안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교사가 아동인 학생에게 교육 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법령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 이제 교육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좀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법령을 종합하면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오히려 기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 평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거죠. 설사 소리 좀 지르시고 이 힘을 좀 써서 팔을 당겨도 이게 이제 결국은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기존에는 실무리 애 같으면 소리 좀 지르고 아한테 좀 힘 좀 쓰면은 웬만하면 다 아동학대로 처벌이 됐거든요. 예. 이러한 것을 깼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 학생이 혹시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그렇죠. 했죠.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교실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뭐 아무래도 좀 어리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듣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정 있는 선생님들께서 애 좀 밤미개코 또 교육 시계려고 이래 좀 소리 좀 지르시고 끌어당겼다가 아동학대로 정말 고초를 겪는 거 많았는데요. 네, 이 판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점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마련됐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 거죠. 그래서 또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면서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초중도 교육법 등에 따른 교육 범위 안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뭐 법령 학칙에 따랐다면 교육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더 이제 좀 넓혀서 법령과 학칙은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모두 망라해서 규정할 수는 없고 고정된 규정만으로는 다양한 실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법령과 학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구에 맞느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좀 더 넓게 본다. 라는 걸 또 한번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참 있습니다. 이번 판결 보면서 상당히 참 안타까운 게 요즘 계속 문제되는 게 학생 인권이냐 아니면 교권이냐 이거 굉장히 그 상충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주장이 서로 일리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쭉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그 1, 2심 같은 경우는 너무 학생 인권을 중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드네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우리 실무에 충실하게 이제 했던 거죠.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한 건데요. 대법원은 설사 선생님께서 소리를 지르거나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르거나 또 어느 정도 유형률을 행사하더라도 이게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정면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학생 인권과 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위해서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석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판결문이 읽어보면요. 한번 이렇게 물론 지금 퇴근하시는데 법적인 얘기들은 참 재미없는데요. 제가 좀 최대한 재밌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결문에서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짐으로써 이제 이런 그 재반행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도 행위에 다소 유형력이 있었던 사정만으로도 이거는 달리 볼 수 없다. 유형력 행사할 수 있다 인정을 정면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우리
검찰이나 어떤 교육청에서 볼 때 아동학대 아니냐 판단할 때도 또는 이게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거든요. 예. 그 점에 있어서 이 판결이 굉장히 시금석이 된다 보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좀 더 나아가자면 피해 학생은 앞선 수업 과정에서 발표자로 채택되었던 이유로 토라져 수업을 거부하던 상태였고 이후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이 내 급식실로 이동하는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않는 과정에서 뭐 교사가 야 일어나 라며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거부했다. 이런 행동은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지도행위다. 그래서 요 행위들은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 다 하셔도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판결은 제가 보고 이제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제가 이 방송을 항상 말씀드린 게 뭐 걸뜩하면 학대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로 뭘 하지는 못하십니다. 오히려 맞아요. 열정적이고 한 선생님들이 형사처벌 징계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니까 다른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수업 분위기 완전히 흐리고 이런 경우 그렇습니다. 많죠. 예. 선생님들은 어떡하면 가만 놔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다행히 이 판결은 그러한 어떤 여론을 반영해서 올바로 잡은 것이라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동 학대 처벌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되다 보니까 요즘 아동 학대로 진정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정당한 지도 행위에 불구하고 고소고발 당해서 수년간 고통을 겪고 이것 때문에 다른 선생님도 불가피하게 지도 활동에 소극적으로 나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이게 지금 교권 붕괴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막 보셨듯이 아가 그 선생님 계신데 옆에 누워 있고 뭐 이래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정말 뭐랄까 이게 참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애들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까? 애들 인권이 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동 인권에 너무 경도된 현재의 사태는 옳지 않다라고 봤는데 참 다행적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아동 인권에 너무 그렇게 좁은 관점으로 중점을 두니까 선생님들의 교권이 위축되고 교권이 위축되면 결국 아동에 대한 정당한 교육이 위축되어서 결국은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되면서 아동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위축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점을 대법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교사의 교육권, 지도권을 좀 더 보장하는 쪽에서 선고되어서 그 의미가 크고요. 예. 앞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뭐 건들리면 아동학대라 하는데 이러한 이제 어떤 실무의 어떤 그런 기계적인 법 적용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교육행정기관, 수사기관, 법원 실무에서 충분히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한 쪽으로 이제 전향적으로 이 판결을 감안해서 모든 실무적인 기준들이 변형되어야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뭐 교육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그래서 저도 뭐 교육청 징계위원도 하고 이렇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 점을 또 법조계에서 널리 이제 확산시키고 교권을 보장하는데 힘을 꼭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 2심 유죄. 이제 3심에서 무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이 된 건데 한 가지 또 좀 깨알 상식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의정부 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최종 확정되는 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는 말은 그대로 이제 무죄로 갈 확률이 뭐 거의 100%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 번 더 재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재판을 해서 다시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법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당해 환송받은 판결은 기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판결할 수는 없고요. 그럼 일반인 입장에서 그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버리지 왜 또 그냥 무죄로 이렇게 하노?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법이 일단은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걸 사실심 법률심을 함께한 항소심으로 환송을 해서 거기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라는 말은 무죄로 확정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상 무죄로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절차는 이제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게 2021년입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올해 10월에 났는데요.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심리를 해서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법리적인 고민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대보면서도 물론 고민이 많았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2, 3년 동안 이걸 잡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예. 그런 만큼 앞으로 이 판결은 어떤 시금석으로 또 판례로서 앞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시 영주호 주변에 다양한 관광체험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영주호를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설 거라고 하는데요. 영주시 영주호 개발과의 조한철 과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한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주호 개발과장 조한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인사 말씀 준비하셨다고요? 예. 예.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에 영주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영주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자, 영주시에서는 영주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영주 주변이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뭐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겁니까? 네네. 지금 제가 좀 감기로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목소리 좋습니다. 네. 예. 지난해 영주댐이 최종 준공되었으면 영주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 영주호 주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주호 개발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체 한 50개 사업에 1조 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으로 앞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건강과 관광, 스포츠를 아우르는 명품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영주댐이 자리한 곳은 용이 머무는 곳이라고 용현리 인근입니다. 용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다양한 관광시설과 패러글라이딩, 짚라인, 수변 데크길을 비롯한 액티비티 시설 등 많은 계획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예.
현재 영주호에 조성되어 있는 대표 관광지를 간략히 소개해드린다면 첫 번째로 용마루 공원이 있습니다. 용마루 공원. 네네. 네. 아름다운 산책로를 비롯해 용미교와 용두교라는 출렁다리, 수몰 지역에 자리했던 평원 역사 건물과 어우러진 풍경을 만나실 수 있고 네. 주변 지역에 야간 조명과 인공 폭포를 설치 운영해 영주 시민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관광객들에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어드벤처 캐슬이라는 체험 시설을 운영 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이용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영주시는 전통적인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로 체험이나 레포츠, 관광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아쉬움이 있어 왔는데요. 예. 댐 준공으로 새로운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건강과 관광, 스포츠를 아우르는 명품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영주호의 이제 대표 관광지 크게 용마루 공원 그리고 어드벤처 캐슬 이렇게 두 가지 소개를 해주셨고 이것 말고도 앞으로 시설이 계속 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어드벤처 캐슬 말씀을 주셨는데 간략하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도 조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영주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복합 레포츠 시설이 영주댐과 함께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영주 어드벤처 캐슬은 영주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영주 관광 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이 한 18m, 고공에서 즐기는 100개 이상의 다채로운 코스를 갖추고 있는 체험형 관광시설로 9월 정식 개장 이벤트를 실시했는데요. 유명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경북도청 직원들과 자녀들이 체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10월 말까지 288개 팀과 897명이 방문하였고 현재도 단체 방문 문의 등 점점 입소문이 나서 서서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인근에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어 영주호의 풍경과 경관을 만끽할 수 있어 더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어드벤처 캐슬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자, 이게 끝이 아니라 한 1.5km 길이나 되나? 굉장히 긴 거죠? 1.5km 길이의 짚라인도 계획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식 명칭인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용마루 공원 일대로 높이 100m 정도의 용주타워에 지와이어, 슬라이드, 하늘그네, 스카이워크 등 다양한 레포츠 체험 시설을 갖춘 영주호의 랜드마크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주호 짚라인은 최고 80km의 속도를 체험할 수 있는 스릴 만점의 시설로 조성되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고 80km?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80km도 빠른데? 전국에서 지금 일단 제일 빠르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2027년 조성할 계획이라고요? 예. 자, 이렇게 짚라인 계획도 있고 네트 어드벤처라고 해서 또 아주 새로운 즐길거리도 체험거리도 계획 중에 있다는 거고요. 또 영주호의 보행교와 부교도 또 건설 예정이라고요. 네. 지금 수변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보행교가 필수입니다. 예,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220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용마루 2공원에 자리한 평원 역사에서부터 반대편에 위치한 오토 캠핑장 옆 터널 인근까지 한 600m 정도의 보행교를 설치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용마루 공원 주변 산책로는 외길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영주호만의 수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2km 정도의 부교와 데크로드를 추가로 설치해
탐방 코스를 확대하고 수변 공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뿐만 아니라 뭐 패러글라이딩 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이 패러글라이딩 시설은 2025년 연말,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조성할 그런 계획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정말 이 영주호 가면 이거 하루 갖고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체험거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주에 가면 다양한 레포츠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영주시에서 기대하는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정말 많은 시설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더 많아요? 이거 말고도? 영주댐은 단순히 물을 담아두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수변 공간을 제공해 지역민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이 되고 관광객들에는 지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용의 이미지를 담은 용마루 공원 일대의 시설과 캠핑장, 전망대 등 영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영주호 개발과에서는 영주댐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야간 관광 프로그램 개발, 숙박시설 확충 등 체류용 관광 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품 댐이자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앞으로는 영주 하면은 이제 이 영주댐, 영주호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이거 다 좋은데 예산이 좀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거든요. 예산 뭐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영주댐 주변 관광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기별로 나누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33년까지 10년을 총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세부 계획을 추진해 관광 호반 영주호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전체 1조 5천억 원으로 다양한 공공재원을 연계하는 것은 물론 민자 유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뭐 민자 유치도 하고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자, 영주에는 부석사, 소수서원, 무선마을 등등 여러 관광 자원이 있는데 이렇게 또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또 추가가 되겠네요. 새로운 또 관광 자원이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단소정안이라는 말이 있죠. 크기는 작지만 다부지고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주호는 앞으로 영주 지역 관광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겠지만 영주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지,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공적인 관광산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영주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영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주호 체험형 관광지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영주호 개발 과장이죠. 조한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오늘은 뭐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먼저 총평 좀 들어보고 제가 뭐 키워드 별로 해서 오늘 나왔던
그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질문을 짤막짤막하게 좀 드려볼 텐데요. 자, 저도 오늘 사실 아침부터 좀 알람을 맞춰놓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방송을 위해서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예, 그랬는데요. 우리 임미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는 오늘 10시부터 예결위에서 25년도 예산 관련해서 대정부질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영상을 봤지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요. 네, 봤는데 우리 대통령 아직도 자신이 쓴 왕관이 그 무게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분이구나. 뭐 하나 똑부러지게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에 대한 애정이 그야말로 찐사랑이구나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 국민들이 좀 답답하게 여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명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게 제가 본 총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 크게 봐서 굉장히 많겠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 어떻게 할 거냐, 또 명태균 씨 관련 이 의혹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검 입장 보니까 대답이 너무 황당했어요.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특검은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치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던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기자가 그랬죠. 김건희 여사 수사 부실하다는 말이 많다. 또 특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 물어보니까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말을 해요. 네. 그것도 자기 아내에 대한 인권 유린 아니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그렇게 몇 년 전에 했던 사람이잖아요. 직접 수사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 그러니까 요즘 세간에 떠도는 말 중에 이런 얘기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적윤. 예. 네, 딱 맞는 말이죠. 본인이 과거에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모든 자신의 행위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이었던 거예요. 정말 웃음이 나오는. 저희 사무실에서 보좌진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한편의 코미디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게 이런 게 대통령으로서 가능한 발언일까라는 생각이,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게, 망설여지는 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위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표현을 어디까지 제가 진행자로서 해야 될지.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변명으로 일관한 게,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비서실에서 그냥 잘못 전달했다. 전달하는 과정에 또 비서실 탓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실망을 했고. 당선 이후에 명태균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축하한다,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다라고 비서실에 얘기했는데, 대변인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서 사실상 연락 안 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이 거짓 해명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직원들한테 있다라고 책임을 떠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을 해명이라고 내놓는 거, 이런 수준으로 내놓는 분을 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 의혹 중에 이제 핵심이 바로 여론 조작,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또 답변도 난 그냥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난 모르는 일이다. 이래서 아주 전면 부인을 해버려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이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느냐라는 걸 물어본 건데, 답변은 완전히 문제 본질과 엉뚱한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TV 토론에 이제 과거에 나왔을 때
이 국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가 비준 나쁘다 그랬어요. 라는 말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는 원래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조작할 이유도 없고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조작하는 행위를 인생을 살면서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느냐라는 걸 물었는데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어제 또 터진 의혹이 뉴스토마토 보도 이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선 후보 그 경선 과정에서 그 조작 의혹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대선 후보를 뽑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미리 당원 명부를 확보를 한 거죠. 미리 확보를 해서 그렇죠. 이것도 이제 불법이지만 그래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번호 뭐 1, 2, 3, 4번 이 사람은 윤석열 후보 지지했고 1, 2, 3, 5번 후보는 당원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건을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네, 봤어요. 윤석열 후보 지지한 사람 위주로 해서 당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결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 60년대에 왜 선거할 때 동그라미, 세모, 꽃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막걸리 선거 시절에 그런 행위를 이번에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여론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 후보를 결정짓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정치인들이 그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공천이든 뭐 이렇게 각종 당내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여론조사가 과연 공정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명태균 씨가 꽤 많은 선거에 관여를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명태균 씨 의혹 처음에 터졌을 때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게 무슨 큰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이게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완전 후보 바꿔치기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게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의 그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선에서 조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건 당장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는데 오늘 여기도 또 모호한 대답을 해서 뭐 의견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지나가는 말로 우리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그 통화 그 음성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김영선 하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러면서 본인의 육성이 공개가 됐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공천 개입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당시 당의 재보궐 후보들은 거의 정해져 있었고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를 만큼 관심 없었다. 근데 뭐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길래 이게 본인이 이게 본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정상을 만났을 때 본인이 말하는 것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교적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오늘 참 재미있었던 건 총리 답변 중에 이제 저희 민주당 의원이 물었어요. 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과 관련돼서
이게 명백하게 공천 개입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사실 그게 잡음이 많아서 잘 안 들리더라. 뭐 김영선 해줘라 이게 그 요즘 이제 그 SNS에서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 빗대서 해줘라가 아니고 회 먹는 회. 네, 먹는 회 줘라. 이 말처럼 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들리더냐. 이런 얘기까지 오늘 본회의장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본인이 안 창피한가요? 그런 말 하면? 잘 안 들리더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왜 안 들려요? 명확하게 잘 들리던데. 아니, 자기 가족들한테 안 창피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태도를 국무위원들이 취해 주는 것이 아직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의 무게에 대해서 못 깨닫고 있다면 국무위원들이라도 좀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위부터 아래까지 어느 곳 하나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권력이라는 게, 이 자리라는 게 이렇게 참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바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건가요? 네? 그 아니,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지금 모든 게 다 엉터리인 게 오늘 저기 답변도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가 연락 주고받은 거 알았냐 물어보니까 뭐 몇 차례 연락했다, 뭐 다 그냥 사적인 얘기했다. 근데 지금 녹취록에 다 나오잖아요. 대답이 다 엉터리고 창원 산단 개입 여부 또 물어보니까 뭐 자기는 뭐 보고만 받고 도장만 찍었다. 난 모른다. 이런 얘기고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네. 김건희 여사 활동 조치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는데 앞으로 이 대답도 정말 이 가관이었는데 부부 싸움 앞으로 많이 하겠다. 김건희 여사, 내 아내가 좀 순진한 면이 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참 순진한 면이 있다. 거기다가 내가 전화를 나나 아내나 전화를 바꾸지 않아가지고 번호 바꾸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낸다. 결국 회담 끝난 다음에 전화 바꾸기로 했다고. 속보가 뜨더라고요. 전화번호 바꾸기로 했대요. 네네. 근데 보통 대통령 정도 되면은 기존에 쓰던 전화 다 정지시켜놓고 새 전화번호 받고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과거에 맺어왔던 관계가 그렇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전화번호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폰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한지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사적으로 사용했던 폰을 여전히 사용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번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인간적인 대통령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게 이게 상황의 심각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발언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휴대전화를 새벽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본인은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한 대여섯 시 됐나 봤더니 새벽까지 문자 답글을 달고 있더라. 내 전화번호로.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번호를 김건희 여사가 답변을 다 달고 있더라. 그러니까 온통 휴대전화를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김건희 여사가 대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뭐 문제됐던 무슨 뭐 체리 따봉이니 뭐니 뭐 이런 것도 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지지자들인데 보내야 된다고 다 일일이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아내의 폰을 보이지 못하지만 내가 늦게 들어와서 잠들어 있으면은 여사는 폰을 다 열어가지고 다 일일이 답변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걸? 보통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를 살짝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나선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데요, 이게. 철저히 준비해서.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돌아서서 자신의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혹시 인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입니다라는 말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참으로 비극적인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너무나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다 너무나 참담했을 것 같고 뭐 현장에 있던 기자들 수십 명의 기자들 마찬가지고 그 참모진들도 오늘 거의 다 나왔잖아요. 배석했는데 그 참모진들 심정은 어땠을까 저는 싶거든요. 근데 누군들 말 한마디라도 했겠어요?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상황. 아무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즉흥적으로 지금 이게 성사가 된 거잖아요. 원래 11월 말에 기자회견 갖기로 했는데 갑자기 지난 월요일인가요? 목요일에 하겠다고 해서 너무 즉흥적이고 준비가 안 된.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가서 얘기하면 다 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갑자기 회견이 당겨진 거는 명태균 씨가 내일 조사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조사를. 그리고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명태균 씨가 자신의 SNS에다가 그 자신의 그 녹취록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라는 식의 SNS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 날짜가 잡혔다고 얘기할 때 많은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준석 그 지금 현 의원의 발언을 빌리면 이미 명태균 씨와 대통령실이 서로 합의가 되었다. 그러니 기자회견을 잡는 거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뒷얘기가 있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날 월요일 밤에 딱 잡았나 했더니 합의가 됐다. 대통령실과 명태균 씨와. 그리고 아주 타이밍도 기묘하게 9시 반에 명태균 씨는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내일 검찰 조사 가는 거고.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이 저는 제대로 수사 이루어지지 않고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범죄 사실 없음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형태로 해서 수사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죠, 어제.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검법. 이거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좀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하지요.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만약에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넘어올 텐데 저희한테는 이게 결국은 모자라는 8표를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향후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한동훈의 결심 여하가 달렸고 그 결심 여하에 따라서 아마 재표결할 때 결과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